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또 역시 음소거 해주시고,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양생과 치유의 실천들 할 텐데, 제 화면 공유를 하고, 예. 그래서 1, 2강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1강, 2강 요약을 좀 먼저 보고 3강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자, 1강부터 보겠습니다. 분석적 지성의 진단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예측불능의 시대에서 회복해야 될 사유는 뭐냐? 유동적 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동적 지성은 몸과 삶 그리고 자연을 잇는다. 약간 비유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학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존재와 세계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힘? 이런 거죠. 이런 총체성의 시선이야말로 이 시대를 진단하는데 가장 필요한 직관력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측불능의 시대라 그랬죠. 그렇죠? 분석적 지성이 한계가 있는. 그렇다면 총체성으로서의 유동적 지성을 통해 진단한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처방을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왜 문명이 생명에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심력하고 이제 원심력이 있는데 문명은 생명의 두 가지 힘 중에 구심력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정화돼 가고 편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 과학 발전이 일어나면서 고도로 이제 이 반자연적인 문명이 도래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그래서 이에 자연은 이 문명에 대항하여 강한 저항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도 그런 메시지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또 하나의 힘인 원심력으로서 자연의 저항에 상응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이 어떤 진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문명에 저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연이 변화의 주체로서 진화를 이끈다면 우리는 소우주잖아요. 소우주로서 또 같이 어떤 변화의 주체로서 상응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에 상응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창조적 역량을 발굴해야 한다. 그 창조적 힘을 한의학에서는 상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2강은 이제 무의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편 동의보감 속에서도 유동적 지성의 서술들을 찾을 수 있다. 몸과 우주를 연결하는 거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몸과 국가를 연결한다. 이런 서술들이 있었죠. 이 연결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자연이 나고 하는 어떤 심리적 어떤, 그 다음에 내가 소우주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뭔가 치유한다는 그런 심리적 이유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결성이 존재의 통치술로 이어진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이 몸을 국가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다루는 것을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술된 통치술이 뭐냐? 이때 이제 제가 들었던 예가 가롱의 그 서술인데, 가롱이 위진남북조, 도가와 유가, 도가와 법가 이렇게 혼합된 일종의 이제 무의지치의 통치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 무의지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황노사상, 그렇죠? 황노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의의 통치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적 기법은 견고한 법가적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고 장자적 방임에도 자유방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는데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떤 조화하는 거죠. 이는 생명의 원천인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를 이루는 양생적 기술과도 통한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 어떤 초기에 일어났던 황노사상이 제도적인 것하고 이제 같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한나라 초기의 어떤 거시정치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형태, 그 사상을, 그 황노사상이라는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몸의 정치를 응용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 시대 때 어떤 일어났던 그 사상적 이념, 왜냐하면 이 사상이 이 이데올로기로 변하면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장은 그러면 뭐냐면 3장은 1장에서 남겨진 과제가 뭐냐면 원심력적인 상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렇죠? 예.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유동적 지성을 이제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구심력, 문명화된 어떤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원심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어떤 2장에 나온 무의지치로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 남겨진 과제는 원심력적인 상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2강의 무의의 통치술은 그 상화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했죠. 아, 그러니까 이 상화라는 것이 막 써서는 안 되고 어떤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의 통치술이. 그 다음에 이제 3강은 뭐냐면 그 프레임 안에서 상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얘기. 그래서 제목이 양생의 치유와 실천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리스로서의 상화. 일단 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이 군화랑 상화가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군화는 뭐냐면 이제 그 심장의 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화기는 에너지예요. 우리 몸에서 화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이거는 기초 대사를 이루는 안정적인 에너지예요. 이 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적으로는 수기와 화기와 수기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를 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뜨겁지 않은 에너지.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36.5도의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따뜻함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따뜻함.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추운데 영하에 나가서도 얼어 죽지 않고 뜨거운 뭐 사우나 가서도 뒤어 죽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체온 항상성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항상성을 맞춰주는 기초대사를 군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화는 뭐냐면 이 기초대사 말고 잉여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고도의 사유 작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군화의 작용에도 조금 온기를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상화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기초대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외부로 활동을 하는 에너지는 상화인데 상화는 수와 화 중에서 화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화는 뿌리가 없는 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군화가 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화라면 상화는 그냥 화만 갖고 있는 에너지.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더 나가면 이게 또 깊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하의 중요한 작용 중 하나가 삶을 추동하는 힘이에요. 삶을 추동하는 영성적 고양감이란 게 있어요. 살고 싶다란 마음, 생명적 에너지, 삶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에너지들을 상하의 이제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지프 캠벨은 블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블리스가 희열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이게 뭐 고양된 감정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프 캠벨의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직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의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희열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에 하는 어떤 것이에요. 뭐 타자와 의존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초월성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초월이란 말과 이제 조금 이 상화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상화는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무일푼으로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거는 명예나 돈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없어. 이걸 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나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긴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블리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적 고향감은 그런데 어떤 의존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 나의 남자친구, 남편, 이런, 혹은 뭔가 보드나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해야 되는 무엇,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의존적 관계에서 생기는 고향감이에요. 이런 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희열이 이 타자적으로 이제 관계하는 이 희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집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열이 아니란,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창조적 생명의 에너지로서의 상화예요. 그러니까 상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존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화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내 내면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어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고향감을 여기서는 이제 이 블리스로서의 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의 삶을 고양시키고 내 운명을 고양시키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항노사상이 혹은 이 양생적 기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화를 조화하고 조율하는 무의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몸이 상해요. 질병이 생긴다고 보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잔뜩 고양시켜서 매일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심장에 무리가 가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도 괜찮다, 일찍 죽어도 괜찮아, 그러고 살고 싶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그 자유니까, 개인의. 근데 이제 양생적인 어떤 그거를 오래 지속하면서 지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생적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조율들, 이런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무의의 통치술과 상화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의의 통치술은 자연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무의의 통치술만도 아니고 육아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코스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어떤 하늘이라고 하죠. 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하늘의 본성을 담는 것으로서 성인이 되는 어떤 이제 길을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화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의사상에서는 자연을 담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연의 원리를 담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항노사상, 그러니까 무의지추로서의 자연이는, 우주로는 무엇인가? 이제 황제사경 제가 저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황노사상의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비어 있음은 도의 집이며 인의가 없으면 없음은 그 바탕이고 조화는 그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황노사상이 근원적 바탕에는 혼돈이 있어. 카오스가 있고 그 위에다가 어떤 법가적 질서. 사람이 살려면 질서가 있어야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서가 있는 거야. 근데 근원에 가면 뭐예요?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뾰족하게 인위적으로 뭘 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어떤 정말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래도 무엇인가 질서를 만들고 조화를 해야 되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발생의 기운은 혼돈이다. 구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도라 그래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뾰족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허의 상태. 이걸 대허라고도 하고 또 태허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빔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큰 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가 사상의 그 최종 목표는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최종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달려갔어.
유의적인 어떤 학문들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흐름만 존재할 뿐이야. 그냥 카오스야.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죠. 자, 위 인용문에서 비어있음과 인의가 없음, 어떤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혼돈 카오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바탕이 되고 이걸 체라 그럽니다. 체용론이라 그러는데 어떤 본체, 작용, 어떤 작용의 근원이 체고요. 그 체로부터 어떤 실천, 작용이 일어난 걸 용이라 그래요. 이것이 세계의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질서가 작용한다. 이게 용인 거죠. 요컨대 황노사상의 우주론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그걸 카오스모스라 그럽니다. 카오스랑 코스모스를 합친 말이에요. 카오스가 혼돈이고 코스모스가 질서라면 카오스모스는 이런 어떤 도가 어떤 면에서는 카오스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질서가 돼요. 도는 길도자니까 길을 낸다, 질서를 낸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도의 근원에는 카오스모스. 그러니까 도 이론론이죠. 이걸 다른 말로 기 이론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뭐 하나의 기가 세계 만물을 만들기도 하고 인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변용을 하는 거예요. 기가. 따라서 상화를 조화하고 조율하는 무의의 전략이란 삶을 추동하는 영성적 고양감을 일으키되 아까 그 상하의 영성적 고양감 있죠. 거기에 고정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양감이 일어날 때 뭐가 있냐면 그래 이거는 아름다워라 그러면서 이제 고양감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뭔가 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뭔가 추구해야 되고 목적론이 생겨요. 뭐 이렇게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인류를 위해서 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사랑을 위해서 살고 뭐 아름다운 뭔가 세상에 목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의 전략의 첫 번째예요. 근원은 혼돈이고 대어이기 때문에 영성적 고양감을 일으키되 거기에 어떤 그게 아무것도 그냥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의미함 속에서도 삶을 고취시키는 생명의 원심력을 생성시키는 동시에 그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화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조화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의미하지만 또 삶이 고치돼야 돼.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고정돼 있어서 거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의미는 도처에 존재해. 그래서 하면서 발견되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카오스야. 알면서도 발견하는 어떤 재미도 있고 이게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삶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블리스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 희열이 또 허망하다는 걸 알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그 수준이 상화가 너무 이 블리스가 가슴을 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항상 뭐냐면 이 블리스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하단전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화기가 이 에너지가 가슴에서 쓰면 심장에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심장에 열 생기.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하단전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거의 차이. 열심히 하는 것은 변수를 통제하고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거를 최대한 즐기되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단전으로 내려가요. 자, 어쨌든 그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하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익숙해진 질서와 의미에 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우주의 근원적 원리인 혼돈에 대한 인식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그러면은 이게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이 불안하니까 막 그 4대 봉사, 유교도 일종의 종교죠. 조상에 대한 어떤 믿음인데, 그러니까 4대까지는 어쨌든 이 내가 죽어도 조상이 나를, 그러니까 내 후손이 나를 찾아온다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외롭지 않겠구나. 내 조상, 내 후손들이 4대까지는 나를 불러주고, 완전히 흩어지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 도가적 영역에서 보면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남아있지 않아. 그냥 자연이 되는 거야. 그건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사실. 이 탄소가 흩어지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 탄소가 흩어져 갖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바람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감정, 사유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없어지는 게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저 땅 밑에 차가운 땅 밑에 얼마나 안 춥습니다. 그냥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허무함, 죽음과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죽음의 어떤 사유와 연결되는데 이런 것이 또 삶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의존적 관계에서 생기는 희열이 배신을 당하거나 이것에 의해서 좋음과 선악 뭐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뭐 호 뭐 이런 게 시비 분별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이 희열이 무너지는. 근데 무너지지 않을 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블리스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아무도 내 내면에서 일하는 하고 싶은 이거를 건들 수가 없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겪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내 스스로 겪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남한과 비교하는 순간에 이제 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양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화가. 그러면 이제 상화를 제가 무의지치, 황노사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 통치술, 그렇죠? 통치술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상화는 이렇게 뭔가 이 상화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혼돈과 질서의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일상에서 이 블리스를 이 희열을 이렇게 고양시킨다. 그리고 조절한다. 근데 이런 것이 이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건강과 질병과의 관계로 이제 엮는 거예요. 보면은 무의의 통치술을 응용한 양생의 기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일단 질병의 원인을 한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칠정이에요. 이게 이제 삼인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세 개라기보다는 내상 이제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 있어요. 내인은 칠정 음식, 그다음 외인은 이런 외사, 그다음에 불내외인은 뭐 어디 뱀에 물려서 타박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칠정하고 이제 음식 부조화 이게 내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원인이고요. 외사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미생물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거에 감기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내외인은 빼고 크게 요 정도를 이제 추려왔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 2,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순서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칠정이에요. 감정, 희노우사 비경공, 뭐 기쁘고 뭐 우울하고 뭐 분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슬프고 뭐 공포스럽고 두렵고 뭐 등등 이런 어떤 감정들이 오래 쌓이면 이제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음식을 컨트롤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사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강한 외사는 뭐 겪어야 되겠지만 되게 감기 같은 건 어때요? 면역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칠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음식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면역력이 내가 운동하고 그렇죠?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칠정은 대체로 창조적 생명 에너지로서의 상화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집착적 관계에서 고치되는 상호로부터 일어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 간에 뭐 애인,
애인 간에 어때? 일어나잖아요. 이 상하가 일어나요. 이 감정적 고취가 일어납니다. 아, 우리는 너무 비슷해.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자식. 근데 얘가 커가면서 이제 나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던 고향감은 거의 100% 배신을 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의 이 상하도 무의의 통치술이 또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이런 상하가 그런 의정적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의 고치감도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블리스가 아닌 의존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상하, 이런 거는 반드시 나를 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여기 이제 요거는 다 동의보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 바로잡고 도의 근원을 둬야 한다. 여기 도죠? 이 도가 뭐예요? 이게 혼돈이기도 하고, 그렇죠? 혼돈이기도 하고 뭐 질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이라는 게 카오스가 존재하죠.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 그렇죠? 망령과 불평, 원망 같은 거죠. 그리고 경계, 너와 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편, 내 편, 이런 거죠. 경계를 없애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비워지고, 큰 허죠, 그렇죠? 큰 비움. 삶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공의 세계에 있으며, 이게 허랑 통합니다. 이 공도 이제 아까 비어 있다 이런 거죠. 종일 하는 일이 망상이란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종일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건 의미 있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막 이런 걸 나누는 일들이 결국 뭐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망상이라는 걸 알아야 병이 나을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 나의 육체도 환상일 뿐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말입니까? 이게 환상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런다는 거죠. 화와 복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죽고 사는 건 역시 한낱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의문이 풀리고 마음이 자연히 청정해져 질병이 저절로 낫게 되는 바.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이미 없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약과 침보다 수양을 우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양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의지치죠.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하는 진인의 도이다. 진인은 깨달은 자, 신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걸 읽고 이런 방식의 치유법, 오히려 침과 약,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칠정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뭔가 한 가지 감정을 반복하고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그거를 아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그걸로 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걸 흩어놔야 되죠. 근데 약을 먹으면 이게 잠시 흩어질 수도 있죠.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근데 마음이 똑같으면 또 그 자리에서 뭉치겠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근원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래 묵은 어떤 그런 감정을 털어내는 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득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의 이 통치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주장은. 자, 또 이것 말고도 음식, 성생활 등 쾌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양생법인데, 아까 어떤 상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상화가 일어날 때 그 쾌락,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블리스적인 쾌락도 있고, 또 하나는 타자 간 관계, 의존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쾌락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유와 관련된 쾌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쾌락이
너무 과하게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 관계에서 내 위주로 이 관계가 내 위주로 고착되길 바라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상화를 뭐 어떻게 보면 질병의 원인으로 쓰는 건데, 이런 쾌락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황제가 물었다. 내가 듣기로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몸이 가벼웠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50만 되어도 동작이 굼뜨니 이는 시대가 달라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서인가? 기백이 대답해. 그러니까 이게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서거든요. 이게 황제가 질문을 하고 기백이라고 하는 어떤 천재적인 신하가 대답을 해주는 이런 어떤 구도로 돼 있어요. 문답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때도 옛날인데 더 옛날 사람들은 뭐 100세가 되어도 몸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50세만 되어도 동작이 굼뜨니 이게 시대가 달라서 그러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기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를 알았고, 도라고 하는 건 여기선 세상이 그런 카오스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음양을 법도로 삼으며 술수를 잘 조화시켰습니다.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법도는 이제 이 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허, 큰 빔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분별적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적 지성인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날카롭게 나누는 분별적 지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바뀔 수 있고 교차가 되는 약간 유동적 지성을 바탕으로 한 분별적 지성이랄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어쨌든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이 질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법도로 삼는데, 술수라고 하는 건 실천적인 아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조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 세상은 다 도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세상이 다 뭐 카오스인데 뭐 이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에는 일정한 규칙이 몸에 배어 있었으며 힘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욕망도 그런 힘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형체와 정신이 잘 어우러져 천수를 누리다가 10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물처럼 마시고 제 기분대로 대충 사는데 특히 취한 상태로 성교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소모되고 진기도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쾌락에 빠져 생활의 절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정이 고갈되기 마련인 법. 그래서 나이 50세만 되어도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니 이는 진정한 양생의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쾌락이 있고, 근데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쾌락을 억압하거나 더 불편한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생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쾌락이 있는데, 쾌락으로 꼭 쾌락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쾌가 있잖아요. 뭐 도락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쾌락이, 양생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양생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쾌락, 이런 것이 없는데 양생을 이렇게 살면 즐겁지 않지 않겠느냐. 너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건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이런 게 억지로 하게 하면,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면요, 그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더 쾌락적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더 훨씬 더 기분이 좋아, 더 충만해, 이런 게 일어나야 바꿀 수 있어요. 욕망이 바뀌어야 생활 습관이 바뀌어요. 절대로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생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정말로 이게 쾌락적인데, 이 쾌락은, 보통의 쾌락은 어떠냐면요, 이게 시소를 탑니다. 굉장히 이 고향감이 이제 넘쳐났다가 그 고향감이 갑자기 꺼져요. 굉장히 허무하고 막 그냥 우울하고 막 이런 걸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 오르내림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예요. 사실 이 양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폭을 줄이는 거예요. 진폭을. 이 오를 때도 그냥 크게 오르지 않고 내릴 때도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 진폭. 올라가는 게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리는 것도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도 없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만들어가는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냐면 이 조절을 안 하면 그냥 대충 살아가면 죽으면 안 돼? 그래도 되는데요. 수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되고 고통스러워요. 몸이 두통, 복통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1분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몸이 편하려면 이제 몸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몸이 느껴지지 않아. 어디가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고 기분이 어때?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어디 있냐면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여기 심장에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려야 돼요. 내려서 일상적으로 시작을 할 때 끌어올리는 고향감은 필요하지만 일상적에서는 그 고향감을 계속 지속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일상을 지속하는 유지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막 고향감이 일어나갖고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 이걸로 막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설레잖아요. 그럼 심장이 망가져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 세로토닌, 도파민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 나오잖아요. 이게 2년, 유통기한이 길어야 2년이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예요? 관계의 실력이라고. 일상을 유지해가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가는 일상적 실력을 가지고 우정의 실력을 가지고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양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필요하긴 하는 거죠. 늘 어떤 것을 할 때 일어나는 고양감은 필요한데 어떤 것을 시작한 다음에 유지하는 거는 이런 어떤 무의지치의 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 3강을 이제 종합을 하자면 유전국 지성으로 우리 시대를 한눈으로 본다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원심력적 생명의 고양감, 바깥으로 이 문명과 질서, 그 다음에 매뉴얼에 빠지지 않는 나만의 창조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것도 너무 나가면 어때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 계산을 잘해서 우주적 계산으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무의지치의 어떤 통치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몸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사실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게 드나드는지가 사실 결정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몸과 함께 이 세상을 진단하는 어떤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몸과 관련된 공부, 내가 몸을 갖고 사니까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도 자기가 몸에 대한 뭐 한의학적인 뭐 지식이 됐건 뭐 서양 의학이 됐건 몸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뭐 적극적인 치료야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몸을 어디서부터 이 칠정에 의해서 분노가 시작됐는지, 예?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칠정이 시작됐는지를 지켜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병이 일어나고 어떨 때 몸이 편하지? 이 정도만 들여다봐도 사실 존재와 세계를 이제 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깁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단전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체의 힘이 좀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긴 한데
뭐 호흡법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함부로 하다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벅지를 단단하게, 이게 이제 신장과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장에서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천의 에너지, 상하를 내는 에너지가 사실 신장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신장이 이쪽 족소음신경이라고 하는 그쪽 안쪽 라인을 타고 하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살에 좀 오른다든지, 뭐 집에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되면서 내가 감정적인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감정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곰곰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일을,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일을 잠도 못 자면서, 잠을 자야 사실 이게 이 뇌의 노폐물도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서까지 뭐 내가 뭐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건 뭐를 하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양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가 어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유동성이 와도, 내가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내 안에서 일하는 생명적 에너지를 끌어집어내서 고양시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또 비대면 사회니까 내가 집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세요. 그게 뭐가 됐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정리를 한다거나 내 손으로, 아니면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그게 뭐가 됐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라고. 그리고 그거를 갖고 돈을 벌거나 비교를 할 생각을 말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이게 돈도 안 되는 이 뻘짓을 왜 하나, 근데 너무 재밌어,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을 조금 짬을 내서 이걸 만들어가는 어떤 힘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뭐가 늘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의미를 또 찾아내고, 또 이런 의미는 허망하지만 의미들을 찾아내고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몸이나 또 운동도 해야 되죠, 당연히. 운동 혼자 있으면 또 뭐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서라도 운동 많이 하시고, 몸이나 마음의 양생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감정이 바뀌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어떤 감정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주변의 관계성들도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관계에서 되게 실증이 나거나 지루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조금 좋아지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몸이 바뀐다거나, 어떤 아팠던 것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뀌기 전에 약간 신호가 와요. 세상이 좀 허무하다거나 무의미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하적인 움직임이 약간 나약해지면서 약간 시련이 약간 올 때 있죠. 요때가 바뀔 타이밍이에요. 그럴 때 오는 시절 인연은 확 잡으시면 됩니다. 진정한 양생을 위해 칠정 다스리기, 즉 마음 다스리기가 필요한 듯한데 선생님께서 권해주실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1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전략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쌍화탕이 잘 맞아, 그러면 쌍화탕의 원리가 있잖아요. 쌍화탕도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약이 군약인데, 작약은 간에 피를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그럼 그 간에 피를 모으는 게 금기거든요. 금기운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쌍화탕을 먹고 피로가 풀렸어, 그러면 내가 금기운을 어떻게 내가 간에 저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수렴력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자기마다의 이제 어떤 게 있어. 다 달라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좀 목하기가 세서 확 지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질 못해, 점화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좀 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이 균형의 이치를 알면 나를 보는 거죠. 나의 서사를, 나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진단적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진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실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한 일상에서의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진짜 구체적일수록 정말 구체적이면서 디테일 그 얘기인데 디테일한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실천해야 될 디테일은 자기만 알아요. 그걸 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뭐 동쪽을 향해서 가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요게 변수가 좀 있다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어쨌든 큰 틀은 이런 거예요. 과도하지 않게 뭔가 상하의 힘이 좀 적으면 더 내가 발동을 시켜야 되겠고 그 힘이 너무 발동돼서 나를 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의존적 관계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 의존적 관계에서 나온 감정들이 되게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바라진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이제 그 감정에서 제일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질투, 시기, 경쟁 심리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넓고 큰데 꼭 조직 안에서 어떤 조직이 크건 작건 그 안에서의 그 나와 경쟁 상대 내가 잘 나가는 것보다 제가 못 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지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도 제가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그 공간을 나오세요.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나한테 오시라니까.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가서 이게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나예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만은 고민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살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그 의존적 관계에 갇혀버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칠정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질투와 시기가 온몸에 화기를 확 일으켜서 온갖 염증성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과 같을까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억압인지 인내인지 그 중간인지 그냥 이것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인지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벽에 앉아갖고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갖고 안 돼요. 타자적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이 있어야 내가 보이잖아요. 타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자성이.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매일 갈 수도 없고 일상에서 그거를 알아차리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공부예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고양시켜서 나를 알았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그냥 어떤 이 환상적 이 상화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나를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상처 이런 것이
왜 환상인지를 왜 내가 이 방향에서만 보는지를 알아차려야 돼. 그걸 알아차리려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심리를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부부 클리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래갖고 막 발 닦여주고 막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공부로서 나를 보고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메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데 그것을 그냥 강의나 이런 거를 듣고 일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진짜 혼자 앉아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깨닫고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강의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은, 그래서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방법론 공부하다 하면 생기겠죠. 그리고 근데 동양학적 방법론이 서양의 방법론보다는 좀 쉽습니다. 개입하기가 쉬워요. 나의 서사를 갖고 개입하기가. 서양의 방법론은 너무 촘촘하게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여기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절제한다도 있고, 그 절제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양생적 희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절제도 희열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희열이 아니라 억압이 되면은 못해요, 오래.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면 내가 못 살거든요. 그럴 때 좀 놔줘요. 이렇게까지 절제할 필요는 없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팍팍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억압이거든요. 독재 정치면 안 되죠. 무의지치는 그건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통치하는데 독재하면 안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주되 그냥 이게 다 카오스니까 이러면 또 안 되죠. 거기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유동적이어야 돼. 그것이 뭔지를 개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절제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이게 다 압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절제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다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다 있어요. 그거를 천천히 조금씩 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안 하게 되겠죠? 귀찮으니까? 그럼 또 생각나면 또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두를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진도는 상관없다.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런 강의를 더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